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용근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가 어제 법정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피고인 전성배는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나 피고인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김건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물건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전 씨가 돌연 특검에 그 목걸이와 가방을 제출했고 맞습니다. 이걸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인정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사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본인 공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통일교로부터 800만 원, 1,200만 원, 샤넬 가방,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아니다, 이거 잃어버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일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말을 바로 잡았으니까요. 본인 공판을 하면 기록을 봅니다. 윤영호 씨가 통일교 2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너무나 많은 문자, 녹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천수삼을 통일교로부터 저절로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여사가 너무 큰 목걸이를 받아서 놀랐다고 윤영호 씨가 주고받은 문자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계속했을 때 본인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그 단계에서라도 실토하고 판사한테 이 본인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본인이 가장 적게 처벌받는 그 방향을, 그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도 인정을 한 셈인데 사실상 이거는 실토한 문제가 거죠.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서를 쓸 때도요. 예. 나중에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예. 지금 판사님 앞에서는 진실을 말씀드린다라고 하고 어떤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하지만 또 이 양형이나 판단에도 이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엔 이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었고 또 이번 재판에서 이제 유리한 위치에 오기 위해서 결국에 말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전성배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주도해서 일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종교인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정에서도 결코 선처를 받거나 네. 또 자기의 책임을 면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성배 씨가 얘기를 한 바로는 본인은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진술을 뒤집은 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전성배 씨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의 실체는 사실은 뭐 가방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닙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실체가 이제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통일교 측에서 전성배 씨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청탁이 들어진 건지 실패한 건지 그 청탁의 대가로 가방이 오고 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실체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 지금은
이런 이제 청탁의 실체는 없어졌고 예. 가방의 실체만 그게 전달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일단 전성배 씨가 가방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 주장 관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샤넬 가방을 2개를 받거든요. 예. 받은 다음에 유경옥 행정관은 김건희 씨를 지원했던 참모였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명품 매장을 찾아가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명품들을 싹 보여준 거예요. 네. 그 샤넬 매장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언대에 서서 김건희 씨의 육성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좀 특색 있는 편이잖아요. 네. 여성치고는 상당히 저음이고. 그랬을 때 건진 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전성배 씨랑 유경옥 행정관이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씨의 최측근 참모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네. 어디로 흘러 들어갔습니까? 그럼 건진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한 거죠. 통일교는 현안이 있었으니까요. 예. 실제로 캄보디아에 여러 이익을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이런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이 대외 경제협력 기금 EDCF가 7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는 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명품을 수수한 대가로 이런 정책이 펼쳐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유경옥 행정관, 그러니까 가방을 전달받아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또 준 걸로 네. 알려진 샤넬 가방을 매장에서 교환을 한 후에 바로 김건희 여사의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맞습니다. 갔던 게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로가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받지 않았다, 모른다. 예. 건진이 중간에서 했지 나에게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네. 본인의 참모였어요. 이 샤넬 명품을 2개의 가방을 3개의 가방과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명품을 교환한 걸 들고 바로 어딜 갔습니까? 이 김건희 씨를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통일교에서 건네줬던 샤넬백도요.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아크로비스타로 차를 타고 갔다는 그 동선은 특검이 다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믿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이제 증언 때 섰던 샤넬 전 직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샤넬 전 직원이 했던 얘기는 그 가방을 교환하러 온 대통령실 행정관이 누군가 상의를 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좀 비슷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이거는 그 직원의 추정일 뿐 아니냐. 이걸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은 22년 4월 7월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샤넬 직원이 저는 뭐 거짓말로 진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관이 와서 가방을 뭐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목소리가 저음이고 김건희 여사 같았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누구와 통화할 때 예컨대 높은 사람하고 통화할 때 바로 옆에서 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 직원의 어떤 추정 내지는 어떤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그러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적 답변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추정적 답변은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추정적 답변은 다시 이제 그 우리 직원도 아마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법정에 서서 그때 정말로 본인이 전화 통화하는 사실을 목소리를 들었느냐, 예. 그 상대방이 목소리를 들릴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예컨대 뭐 우리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예. 그런 적이 있었느냐를 아마 물어보면 예. 이 사실관계가 추정에 의한 답변인지 아니면 실제 본인이 들은 기억에 의한 답변인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반박을 한 내용이 전해진 바로는 그 매장 직원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증언에 대해서 반박해야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증인에 대한 공격은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지도 않은 사람일 텐데 맞습니다. 김 여사 측 주장대로라면
정치 성향이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짚어주신 대로 추정에 불과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 증언을 탄핵하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했다라는 그 일자랑 시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특정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시간에 내가 영상통화를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아니면 다른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이런 주장으로 반박을 해야 유의미한 거예요. 예. 그냥 증인이 이 정치 성향이 달라서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거 판사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전성배 씨는 이 물품들, 그러니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가 24년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특검에서는 그 돌려받은 시점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전성배 씨는 처음에는 뭐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자신이 돌려받은 게 맞다. 그리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방의 실체 현재 보관자도 전성배 씨고 이런 점을 우리 수사기관에서 좀 더 명확히 밝혀서 그때 구매한 가방과 이 가방이 전성배 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가방이 실제 일치하는지 예. 또 그것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의 대가로 지급을 한 것인지 네.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청탁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 어떤 설만 있지 전혀 그것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선물이라면 이거는 지금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또 재판하고 있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실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대가로 가방이 오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점에 대해서 사실 특검이 의심을 하고 네. 있는 부분은 과거에 서희건설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받았던 시점과도 좀 비슷하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예. 돌려준 게 아닐까.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쌍둥이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서희건설로부터 이른바 순방, 나토 순방 3종 세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고가의 명품 브로치, 뭐 팔찌, 귀걸이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예. 돌려준 게 2024년도예요. 이번에 샤넬백을 처음에 수수한 게 2022년도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 직후부터 받아요. 네. 4월, 7월 5일, 7월 29일 이렇게 받습니다. 돌려준 시점은 2년이 지나서예요. 그 특검에서도 밝혔지만 이 샤넬 명품 가방은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애초에 안 쓰고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2년 가까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냐.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 부분을 모면하고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게 수사기관도 법원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요. 받았는데 그 물품들을 다시 돌려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혐의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서희건설에서 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기자들이 특검에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특검에서 정확하게 한 건 만약에 이 돈을 뭐 상자를 받았는데 돈이 들어있었다. 나중에 예. 그걸 했다. 내가 인지하고 이거는 뇌물 성격이다라고 해서 즉시 돌려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쓰고 네. 2년 뒤에 3년 뒤에 돌려주면 그게 죄가 안 된다고 법원이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김건희 씨도 문제가 되자 돌려줬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요, 또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 그러니까 왕의 의자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일었는데요.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성황후의 침전에도 들어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든 떠나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모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네,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 스트레스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일반 그것도 그런데 예. 한때는 국모였잖아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예.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예. 어떤 역술인들이 그러한 걸 하면은 영원히 잘 될 것이다. 또 김건희가 왕 될 것이다. 해서 그런 거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김건희는 그런 무속인들의 주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고 예. 또 지금 현재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나와서 다시 잡는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먼저 윤 부위원장님께 네.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다녀갔다. 문화유산을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 사적 유용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명성황후라는 분은 대한제국 시대 우리 고종 황제의 황후로서 일본의 그 외세에 맞서서 싸우다가 사실은 너무도 처참하게 시해를 당한 우리의 역사의 아픈 국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해서 뭐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개방되지 않은 곳이고 또 관람이 끝나갈 무렵에 그곳을 경복궁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예. 아마 대통령이 그곳에 방문할 때 일반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예. 또 경호상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관람이 끝나는 시기에 그 시간에 아마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곳까지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를 찾아갔는데 왜 명성황후를 찾아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으로서의 명성황후를 만났을 때 그 명성황후와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나서 명성황후를 만났을 때의 생각은 저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게 달라졌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책임감이랄까 또 역사적 의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성황후가 본인이 그 외세에 맞서서 싸웠던 이런 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러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영부인으로서 좀 이제 다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찾아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막 왕의 의자에 앉았다든지 또 명성황후의 침실이 원래 공개되지 않은 곳인데 들어갔다든지 이 부분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충분히 좀 사실은- 가능한 상황인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어떤 문화재 관람을 갔을 때는 그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예. 어떤 의자가 있을 때 거기 가서 한번 앉아보는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는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키르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런데 그런 지금 곳은 일단 침실에 개방이 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명성황후의 침실에 왜 들어갔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네. 그곳에서 당시에 너무나 처참한 시해 현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궁궐에 이제 연락 없이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명성황후 침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원도 없이 네. 그냥 단둘이 10분 정도 있었다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분한 것 같아요. 대단히 이상합니다. 2023년도 3월 5일에 일반인 관람객들이 다 가고 오후 5시에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간 거예요. 두 부부가. 예. 경호원도 최소화만 해가지고 대동하고서. 그러면서 근정정, 경회로 2층, 향원정 다 이 구경을 합니다. 예. 다 들러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명성황후의 침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침전은 당연하지만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었고 그리고 경호원도 물리고 이 두 부부만 1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무고한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무속이랑도 관련지어서 또 왜 얘기가 나오냐면 총 이런 행태를 11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뭐 사전 점검이었다 내지는
뭐 다른 영부인들을 모시기 위한 미리 방문이었다. 그 일자 같은 게 하나도 안 맞거든요. 예. 근데 2022년도 대통령이 당선된 그 직후에는 그 해에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 2023년도에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갔을까? 이거 또 무슨 무속인의 조언을 들은 건 아닌 것인가? 10분 동안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과연 뭘 했던 것인가? 어느 경호원도 거기에 배석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그 후과를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이건 국격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본인을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왕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국가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궁궐을 방문을 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이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미 종묘에서 차담회한 걸로 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홍보를 하기 위하고 점검하기 위한 거면 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왜 실무자한테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갑니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종묘랑 조선시대 궁궐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 것,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무속적인 이유도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K푸드를 홍보한다는 이유만으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지만 예. 본인의 할 도리를 다 하고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 23년도에 22년부터 23년도 요 사이에 명성황후 혹시 또는 문화재, 국가 문화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우리의 명성황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해외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재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의혹을 직접적 대면 조사를 할 때 왜 예. 그곳에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문화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을 반박할 게 아니라 명확한 어떤 그 당시 문화적 행사, 네. 그다음에 대외 행사, 뭐 해외 순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나가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 왜냐하면 이 뮤지컬 명성황후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문화적 작품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배제가 되고 지금 와서 무슨 무속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을 해서 다른 참모들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방문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 일정 중에 갑자기 전통시장에 방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빠듯하게 일정이 짜여 있는데 예. 그 시간에 마침 일정이 비어서 예고 없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뭐 10여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예. 10여 차례 전부 예고 없이 방문한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때 한번 예고 없이 이제 관람객이 끝나갈 무렵에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잠시 방문을 했던 것인데 예. 마치 10여 차례가 전부 예고 없이 방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조금 사실관계가 예. 잘못 보도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명성황후 침실에 들어갔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종묘 차담회도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학습을 위해서 내지는 홍보를 위해서 사전 점검을 위해서 하면 다 그 계통을 밟아서 했으면 됩니다. 예.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문화재 훼손의 혐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법한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예. 이 혐의 아마 종묘 차담회를 한 것 이외에 계속 혐의는 더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를 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떤 제지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으로서 또 해외 순방을 위해서나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그 시간 밖에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방문을 했던 것인데 어제에 한 번 앉아 있다고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법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이 제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력 내지는 위계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속여서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위계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대통령 두 부부가 불시에 드러났는데 안 됩니다. 막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본인들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의 조로 다 일지를 남겨놨었던 거 아닙니까? 종묘 차담에도 CCTV를 껐습니다. 이건 예.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거예요. 끄도록 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맥락을 보면 가장 최고 이 통수권자인 대통령 부부가 와서 공무원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를 한 수사 외압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됐습니다.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정 안에서 어떤 부분 설명하셨습니까? 구명로비 수사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가족에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수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줄줄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일단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그 틀이 있다고 봐야 될 건데요. 최상병이 사망한 데 있어서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이 된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혐의의 상당성도 있고 어느 정도 마지막에 비밀번호가 20자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 오히려 거짓을 지어내고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이 인신이 확보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협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마침표가 찍힌 것 같고 다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네. 부분과 관련한 법원의 설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사 외압 자체의 범죄 상당성에 대한 법원의 의문인지 예. 아니면 여러 혐의가 또 추가로 붙었거든요. 이를테면 VIP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해서 이 기록도 회수해오고 했다라는 부분이 거의 괴문서다. 그리고 예. 낭설이다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도 의율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과장되고 가공된 사실관계를 넣었다고 해서 이 명의가 이 사실상 도용된 공문서 이 위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틀거리로 봤을 때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수사에 제동에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결이 나뉘는데요. 이 순직 해병과 관련한 혐의가 있고 또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이 부분들을 이제 순직 해병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수사 외압 관련한 관계자들이 지금 다 줄줄이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에서. 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계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거를 이제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어가려고 했던 특검의 계획이 어떻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최혜병 특검 사건은 예. 그 수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최혜병이 정말 대한민국 젊은 군인이었던 그 최혜병이 죽음은 너무 안타깝고 어른들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 당시에 최종 지휘 책임자였고 그렇다면 그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과 동시에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 방향 하나와 또 하나는 VIP 이른바 경로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전혀 범죄와 무관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외하라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이행을 하거나 또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종섭 구속영장 기각을 한 이유도 그렇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을 잘못 짚고 경로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순직해병 특검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인물이 있죠.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구속영장에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도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해당 시점으로부터 더 근접했을 때 명료하게 떠오른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는 시점보다 훨씬 이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20자리가 생각났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법원 입장에서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인신 확보 들어가려고 영장을 치니까 네. 어떤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낮추려고 그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런 행동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법원으로 하여금 더 확신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종교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 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영장도 저는 발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이 휴대폰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이 정말로 이번에 그 숨진 최혜병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될 정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뭐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내 소득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즉각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차관이면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분인데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는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대로 간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동원 국내임 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도 참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관련한 내용이 정치권을 뒤흔들었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결국에는 이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전날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사과를 했는데 결국에는
물러났습니다. 네. 예상은 하셨습니까? 네, 뭐 이거는 뭐 버틸수록 정치적인 손해가 막심한 사안입니다. 일단 발언의 내용도 잘못됐지만 뭐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표현을 갖다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과를 갖다가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사과의 형식과 내용도 좀 문제가 있었죠. 2분짜리 그것도 뭐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내용도 마치 부인 탓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고 예. 무엇보다도 본인은 정작 10월 15일 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 이걸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예. 근데 정작 본인은 작년에 거액의 부동산을 갭 투자로 산 게 밝혀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버티면은 버틸수록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모양새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부담스럽다. 좀 빨리 사퇴해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줄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예.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만약에 아까 그 유튜브 영상 사과가 굉장히 문제였다라고 네. 하셨는데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사과를 했고 또 사과에 대한 내용도 부인 탓이 아니라 정말 솔직했었더라면 사태가 이 정도로 흐르진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폭풍이 이 정도까지 남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이 네. 얘기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물론 국민 특히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영끌해가지고 샀던 네. 그 후폭풍이 아직도 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좀 극단적인 대책이었지만 풍선 효과를 막고 영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무리한 조치였다는 거 인정한다. 예. 하지만 이것이 장래에는 젊은 층들 위해서 오히려 부동산 안정에 도움을 줄 거고 예. 그리고 부동산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네.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테니 그때 가서 집을 구매하셔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것이 논란이 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갭투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랬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낮춰주고 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이상경 전 차관이죠. 이제는 면직이 났습니다. 제가가 났기 때문에 네. 전 차관인데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남겼고 예. 또 민주당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남긴 채로 본인만 빠져나가는 꼴이 돼버렸다. 뭐 이럴 수 있죠. 예. 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라도 사의를 표명한 거는 잘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사의 표명과 수리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그것은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저분이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관료 쪽으로 오래 했던 분이 아니죠.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거처인 이 거점이었던 성남의 가천대학교 교수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경학부 2007년부터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분의 어떤 이 정무 감각이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게 바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근데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한준호 최고위원한 분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참 웃지 못할 그 현실이죠.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빨리 이 사의를 표명하라라는 압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냐? 바로 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의 핵심 조언을 듣는 이른바 책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에서도 계속 푸시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대신해서 사과를 할 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하루 늦어야 이틀 내에 사의를 표명했겠구나 싶었더니 하루 만에 역시 사의를 했군요.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고요. 더 이상 방치를 했다가는 정말 4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의 초기 국정운영 동력에 매우 큰
이 상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시지탄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일단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차관이 이전 차관이죠. 이전 차관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만큼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정권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것이다로 들리는데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요 억제로만은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거 후보 시절에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균형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수요 억제책 일반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월 15일 강력한 부동산 초강력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예. 민주당 내부에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에 대해서 이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걸 고민하면서 예. 공급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상경 차관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데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갖다가 환수하는 쪽에 굉장한 무게를 실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봐서 공공개발을 통한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주택, 소위 말하면 질 높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무게를 두신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은 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소신으로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다. 다만 수요 억제와 공급 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기존의 부동산 그 시장, 특히 부동산이 폭등하고 거품 끼고 이랬던 것들이 풍선 효과로 막 누를 수가 없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반복될 뿐이다. 결국은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소위 세종시로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강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장기 플랜이 나와야 돼요. 예. 강북 재개발 재구상에 대한 공공 주도의 그런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발전 플랜들이 나와서 네. 이 부분은 물론 이재명 정부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서울시 그다음에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난 이후에 수도권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건지 이 부분을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개발 쪽으로도 같이 연관지어서 고민이 돼야지 판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예. 수요 억제와 공급 완화라고 하는 요 문제만 도돌이 펴처럼 왔다 갔다 하면 네. 지금은 강력한 대책으로 풍선 효과를 막았지만 다음 지방선거 때쯤 되면 이 풍선이 또 풀릴지 모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상경 차관이나 대통령의 그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책과 그 공급의 그 균형뿐만이 아니라 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 부동산 민심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일까요? 뭐 제초한 얘기도 나오고 보유세 카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또 당에서는 뭐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고 정확하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조차도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내놓지 있지 못하는 이유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를 갖다가 억제한다고 부동산이 잡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나 과거 정부처럼 공급을 갖다가 수도권에 확대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잡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게 잘못 그 말 한마디만 잘못 꺼내면 소위 부동산 민심의 어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네. 올라가는 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른바 부자 몸조심에 들어간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수동적인 대처 방식으로는 부동산의 이 성남 민심을 정면 돌파할 수 없다. 예. 어차피 민주당이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하기로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헌하면은 그것도 관련해서 헌법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개헌 그다음에 수도권의 부동산 그 소위 공적 개발, 그 균형 개발 이 부분까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예. 몇 년 더 기다리면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공주택을 들어가서 내가 노후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은 공급과 수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청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부동산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풍선 효과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 안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좀 큰 틀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제초안 완화 혹은 폐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급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이 공공기관, 뭐 서울시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땅이 이른바 부동산에 관한 호시절이었다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분당, 일산건설 이런 식으로 대규모 땅이 확보가 됐을 경우는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서울 인근에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서울시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게 거의 모범 사안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초과이익 환수제 어느 정도 8천만 원, 1인당 8천만 원의 이상 소득이 들으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은 국가에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정말 글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제가 아예 명문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초발상적인 게 바로 부동산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 면에서 공급 대책이 우선되지 않은 그 부동산 정책은 지금 현재 이재명 그 정권 들어와서 큰 게 3번, 작은 거 포함하면 4번의 정책을 4개월 만에 서너 번의 굵직한 그 대책을 세워냈지만 어땠습니까? 지금 성공을 했나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28전 28패 아닙니까? 28번 이 부동산 대책에 나올 때마다 바로 부동산이 늘어졌는데요. 저는 딱 짧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3대 민감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고요. 하나가 군대 문제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문제의 풍선이 이미 터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즉 네. 민감한 뇌관이 터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특히 바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심리, 부동산을 보는 그 시각이요.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 바로 이 기재부 장관, 예. 또 뭡니까 금감위원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제가 이 조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감원장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갭 투자니 경매니 이런 걸로 서울의 노른자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죠. 2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만간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리가 어떤 뜻입니까?라고 하니까 이 매각이 아니라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그걸 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심리전에 이미 회의를 안 합니다. 의심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바로 저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가 내로남불식의 저 주택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토지 총괄 이 정책 위반자의 어떤 그 내로남불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정권에서는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잡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전에서 이미 패한 상태로 이재명 정부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끌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급책이 필요하다, 재건축 완화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시고 이상경 전 차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또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모두 다,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가지고 계신 장미 아파트 한 채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아파트를 4채나 갖고 있지 않느냐, 뭐 공격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이제 실거주용이고 가격을 다 합쳐봤자 8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점이 딱 듣는데 바로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 중에 12억의 토지가 있습니다. 예. 토지 얘기는 쏙 뺐어요.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산수가 맞냐라는 겁니다. 지금 구로에 30평 아파트가요. 아무리 못해도 7억입니다. 예. 그런데 평균 가격 7, 8억이 넘어가는데 네 채를 합쳐가지고 6억 6천?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갭 투자도 아니고 갭 보유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지만 예. 한 채에 5천만 원 되는 아파트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이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뭐 월요일 날 이제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면 좀 다른 내용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어쨌든 일단 장동혁 대표의 해명이 뭐 8억 다 합쳐서 8억 중반대인데 예. 이거 뭐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 아파트랑 바꾸자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바꾸자 이렇게 역공을 펼쳤어요. 네네. 일단 뭐 장동혁 대표의 그 말 자체의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갭 투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와 부동산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예. 그리고 토지와 부동산은 소수에게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 1%가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4분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땅값은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완화를 하게 되면 예. 집을 짓게 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값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서민들과의 갭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좀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비판한 내용은 국민의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공급 완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90%의 국민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50%의 국민들,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정부의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지금의 어떤 그 풍선 효과를 누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뭐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다 그러지만 진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사람이 꼭 이재명 정부뿐이냐. 정말로 토지와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을 소수만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예.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반발이 예. 뭐 억울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 스스로 나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냐. 정말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대로 주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 앞에 좀 정책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강북 지금 재개발 들어가면은요. 박원순 시장 때 봤잖아요. 강북 재개발을 한다는 순간 그 풍선 효과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그것 만약에 그렇게 되면 책임질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꼭 정쟁으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반박을 했지만 토지 얘기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이제 쏙 빼고 아파트 얘기만 꺼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또 민주당에서 아마 곧 또 반박을 할 거고요. 토지 문제가 또 뭐 재점화가 되겠죠. 글쎄요, 저는 지금 저렇게 물론 그 가격이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네 채 갖고 있는 건 문제 아니냐라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시골에 노무가 거주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구에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조목조목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시각에서 그래도 저게 잘못됐다. 네 채는 국민 그 감정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여론조사의 추후로
설치될 게 그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야 간의 정쟁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토지 문제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오적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써서 지금 고위 그 관료들의 어떤 내로남불 또 지금 정책실장은 또 딱지까지 얘기가 들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의 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위 공직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주락펴락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부동산은 철저하게 심리전인데 이미 심리전에서 패배한 상태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참 어떤 정권에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는 분명한데요. 예. 이 부동산이 왜 바로 이른바 좌파 정권, 그들이 좋아하는 이제 진보 정권은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이른바 좌파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왜 부동산 가격이 이 정권만 들어서면 저렇게 다른 때보다도 더 치솟는데 이 아주 익숙하냐라고 하면은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보는 그 시각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을 일단 스톱라고 하는 것이죠.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공급이 확대돼야 숨통이 튀는데 일단 그것을 투기 세력으로 모는 그 시각 자체를 이미 조금 교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치권의 공방을 좀 보면 누가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다, 뭐 아파트를 갖고 있다, 토지를 갖고 있다. 지금 국민이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 정말로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미래에 내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있고 예.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애를 안 낳느냐? 지금 저출산 그런 그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부동산의 이 소수에게 집중된 부동산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네. 그 저출산 원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지도부들이 대부분 다 강남이나 경기 남부권에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신들의 그 자식들의 어떤 그 아파트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땅의 청년들이 예. 주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장기적인 어떤 고민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가 오를까 봐 전전긍긍해서 규제하고 예. 또 정권 바뀌면은 봐라 우리가 공급하자 그랬지 공급하면 가격 뚝 떨어지고 그럼 거래 안 돼서 또 나 죽겠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예. 이게 지금 벌써 25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면 언제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규제냐 공급 안 하냐라고 하는 이 이분법의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다가 37%, 적절하지 않다가 44%,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워낙 요새 부동산 민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함께 보실까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56%로 조사가 됐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올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56%에는 기대감도 전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곧 트럼프가 와서 통상 협상이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29일 날 벌어질 한미 정상회담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 먹고 살고 문제, 한미 통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관세 협상이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예. 아직 끝나지 않고 협상이 이렇게 3개월째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6%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반영돼 있다. 예. 다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못마땅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예. 하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말로 그 정책의 신뢰가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 원하지는 않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일단은 못마땅하다. 하지만 참는다. 예. 왜? 지금은 나라 전체의 먹거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많이 실제로 그 준비되어 있는 정책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진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소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예. 피부로 와닿는 거죠. 이거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일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는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좀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대로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저 민주당을 이탈한 그 분들이 또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실망한 분들이 일단 이쪽 세력도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 뭐 여론조사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일단 그런 분들은 부동층으로 올라갑니다. 또는 무당층으로 일단 그 상태가 옆으로 빠져나와서 관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열심히 하네 괜찮네라고 판단이 들 때 바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지금까지 추세의 가장 기본이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 그 국정 운영에 저렇게 소폭 상승을 하고 하는 거에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주 냉정하게 따져서 저거는 최근 증시 상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어떤 분한테 받았든 아니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든 간에 그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데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데 상당한 신속할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이재명 정부 4개월 동안에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250에서 300 정도의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저것은 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시각이 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지금 화랑장하고 이재명 국정 운영 지지도하고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서너 달이 지난 다음에야 효과가 이 긍정 아니면 부정 이익이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지금 하셨죠. 무려 7%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망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저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더 이탈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층이나 중도층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 대안 세력인 야당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찍을 확률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면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지금 당장 저렇게 횡보를 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 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참 송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 반영되는 부동산 민심의 특성상 앞으로 뭐 2개월, 3개월 후에 또 어떻게 추세가 흐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국감장에서 서로 마주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화가 와요.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4번 전화가 옵니다. 네. 울었느냐 짰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이에요. 운 적 있고요. 그다음에 송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짰어요. 그래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파트 사준다고.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보냈는지 매일.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예? 자, 내가 예, 서울시 국감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거의 뭐 작정한 듯이 막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언제 어디서 만났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막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두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명태균 씨는 행안위 국감에서 거의 폭주를 냈어요. 예. 사실은 국민들이 가십이나 뭐 남의 로맨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그 스피커의 신뢰를 갖다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좀 그런 점에서 듣기도 민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명태균 씨가 그동안의 의혹을 제기했던 논란의 본질, 예. 즉 대가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소위 여론조사에 마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 이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근데 좀 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정작 그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전할 이야기는 좀 걸러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작 그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은 예. 오세훈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 아니었냐. 물론 8일 날 특검에 이제 대질신문이,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말을 갖다가 가려 하니라고 아예 대응을 안 한 것, 그러니까 일종의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막 폭발할 것처럼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예. 거기서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대응은 예. 굉장히 뭔가는 해명.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작년 국감 때는 명태균 씨의 발언은 완전히 허황된 거고 일축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언제 뭐 여론조사했고 언제 만났고 또 아파트를 대가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곧바로 맞받아치지 않는 모습은 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좀 의혹으로 남는 그런 부분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뭐 오세훈 시장은 먼저 지금 미천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입을 다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다음 달 8일에 있을 특검 대질신문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겠다. 이 대질신문도 본인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측에서 대질신문 하게 해달라. 예. 정확하게 누구 얘기가 옳은지를 제 자료라든가 이런 그 증거물이 있다라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특검이 그래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이 지금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 살려달라. 오세훈 시장이 질질 짤다. 아파트 키 줘요. 연애 편지, 김영선의 연애 편지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어떤 그 이론 논리적이라든가 아주 빼도 박도 못한 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나라도 제시가 됐으면은 아마 명태균 측에서 상당히 기세를 올렸을 겁니다만은 정말 감정적인 그런 그 서운함이 많이 묻어나죠. 실제가 그랬습니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당시 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을 뿐더러 자꾸 이런 거 가꾸지 마세요라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예. 그 고함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함부로 하냐. 내 뒤에 뭐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쭉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감정적인 서운함이 그대로 지금 저 화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마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감정적으로 서로 이 갑론을박을 하면은 글쎄요. 이거는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예. 본인은 미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패를 내가 미리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질의를 한 민주당 의원한테 몇 번이고 이렇게 이해를 구했는데요. 아마 뭐 당연히 전략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이게 국감장이라는 게 자칫 서로 감정적인 그런 그 언사가 주고받다 보면은 예. 팩트가 아닌 것을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 증언 감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다시 얽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에서
다소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8일 날 대질신문에서 밝힐 게 제가 많습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몇 번 강조를 한 거는요. 아마 네. 8일 날 지나면은 특검에서 브리핑 쪽에서 과연 이 명태균이 주장하는 것의 어떤 진위 이게 상당 부분 저는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국감이 끝난 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끝났다. 사회생활도 어렵게 됐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뭐 부동산만 민심이 이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선거도 사실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 조사했을 때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정청래 대표로서는 오 시장이 완주 못할 거다, 출마 못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좀 서울에서 어떤 민심의 흐름을 갖다가 좀 이끌어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견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8일날 이제 그 특검에서의 그 대질 신문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는 그 황금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물 즉 오 시장과 관련돼서 당시에 대납을 한 김모 씨, 이 대납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요구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오 시장 측과의 어떤 연계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게 만약에 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판은 새로 짜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의 이제 정쟁거리로서 가지만 이것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좌지할 그런 어떤 그 중요 변수에서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오 시장은 그 다음 수를 노리고 지금 이제 강북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특검 선에서 소위 명태균 씨의 증거물 황금폰에서 뭔가 이제 고리가 나올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중량감을 지금 한껏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발언을 볼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TPO라고 있죠. 시간과 장소와 상황.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바로 지방선거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본격 그 국감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미 시작돼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경쟁력을 민주당 후보에 못지않는 그런 걸 보여주는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은커녕 사회생활도 어려울 것이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요? 또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3일 동안 입 뻥끗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라고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4년간 이 재직할 때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이 이재명 집권 후에 4개월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알고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